물을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컵으로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물병을 들고 다니며 일부러 물을 자주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2리터를 채우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은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을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이 상식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마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하루 2리터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2리터를 절대적인 기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숫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학적 기준이 아닙니다. 오래전 권장 수분 섭취량이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수분입니다. 우리는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도 수분을 섭취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은 약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오이 역시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마토와 배, 참외 같은 과일과 채소에도 상당한 양의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나 두유 같은 음료 역시 수분 공급에 포함됩니다. 즉 하루 동안 몸으로 들어오는 수분은 물병에 담긴 물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사람마다 몸의 크기가 다릅니다. 체중이 50kg인 사람과 90kg인 사람의 필요 수분량은 같을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날과 겨울철 실내에서 생활하는 날도 필요량이 달라집니다. 발열이 있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고 땀도 거의 흘리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많은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수분량은 나이와 체중, 계절,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필요한 물의 양을 스스로 조절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한 수분 조절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는 것도 단순히 입이 마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는 시상하부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혈액 속 수분 농도와 전해질 농도를 하루 종일 감시하는 일종의 관제센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시상하부는 가장 먼저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이뇨 호르몬, 즉 ADH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늘립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 신호를 보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을 줄이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있는 물을 최대한 아껴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이 묽어지면 ADH의 분비가 줄어들고 신장은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 남는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쉼없이 수분의 균형을 맞추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의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 덕분에 건강한 사람은 하루 동안 물을 조금 적게 마셨다고 해서 바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 동안 물을 조금 많이 마셨다고 해서 모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항상성을 무시하고 억지로 물을 계속 마시는 습관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물은 칼로리도 없고 몸에 좋은 것이니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이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전해질은 신경과 근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에 소금을 적당히 넣었는데 물을 계속 부으면 점점 싱거워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 혈액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 몸속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세포가 부으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구토가 반복되거나 심한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더 악화되면 의식이 흐려지고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마라톤 대회에서 탈수를 걱정한 나머지 물만 계속 마시다가 저나트륨 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면 땀으로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물만 계속 보충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는 더욱 빠르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평소 생활하면서 물을 조금 많이 마셨다고 해서 모두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장은 매우 뛰어난 장기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필요 없는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리터의 물을 억지로 마시는 행동은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혈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심장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은 몸속의 물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소변량을 줄입니다. 이때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소변색을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보다 소변색이 계속 진하고 양이 적다면 몸속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비타민의 영향으로 소변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색은 참고만 하고 갈증이나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부족이 계속되면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없다고 해서 몸의 수분이 충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탈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결국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이고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할까요? 많은 분들이 숫자로 된 정답을 원합니다. 하루 1.5리터인지 2리터인지 아니면 3리터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숫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여성과 90kg인 남성이 같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필요한 수분량이 크게 다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매일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도 다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땀을 덜 흘리기 때문에 같은 양을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몇 리터라는 숫자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는 갈증입니다. 갈증은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갈증을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고 갈증이 없는데 억지로 계속 물을 들이킬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횟수와 색입니다.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면서 양도 적다면 수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이 거의 투명한 상태로 하루 종일 너무 자주 나온다면 필요 이상으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비타민,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환경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날에는 운동 전과 운동 중, 운동 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편이 몸이 흡수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땀으로 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면 물을 마신 것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일으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소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라면 적당한 양의 커피나 차도 전체 수분 섭취에 어느 정도 포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술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여 소변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갈증이 심해지고 탈수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술은 수분 보충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전이나 신부전, 간경병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몸속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면 심장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 남는 수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경변 환자 역시 복수가 심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담당 의사의 지시에 맞춰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도 갈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탈수가 진행되어도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부모님의 물 섭취량과 소변 상태를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체중에 비해 수분 손실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설사나 구토가 있을 때는 탈수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물은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올바르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게 실천하는 사람이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호흡과 땀을 통해 적지 않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입안이 마르거나 갈증이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 물 한 잔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은 밤사이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믿고 한 번에 1리터 가까운 물을 억지로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습관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식사할 때 물을 마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까요? 이 역시 과장된 정보가 많습니다. 적당한 양의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고 삼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산이 물 때문에 모두 희석되어 소화가 안 된다는 주장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식사 중이나 직후에 아주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더부룩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는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동할 때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끝난 뒤 한꺼번에 물을 들이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 전과 운동 중, 운동 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이라면 물뿐 아니라 전해질도 함께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 중에는 물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할까요? 건강한 성인이라면 갈증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일부 만성질환자는 갈증을 늦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물을 전혀 마시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식사 시간이나 약을 먹는 시간에 맞춰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수와 정수기 물, 끓인 물은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안전하게 관리된 물이라면 수분 보충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물을 마시느냐보다 충분히 안전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2리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몸에는 갈증과 신장을 이용해 수분을 조절하는 항상성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와 신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수분량은 체중과 활동량, 계절,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신부전이나 신부전, 간경병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수분 섭취 지침을 우선해야 합니다. 결국 건강은 많이가 아니라 적절하게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하루 2리터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체중과 활동량, 계절,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물의 양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